2024년 12월 3일 밤 10시 30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의원들은 국회 담을 넘었고 2시간 반쯤 지나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91으로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의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합니다.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추진되고 국회 두 번째 표결에서 소추안이 통과됐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11일 만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4일 탄핵 심판을 선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마지막 변론 후 38일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 111일 만의 선고입니다. 갈라진 정치, 쪼개진 광장, 우리 사회를 통합할 길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시사기획창 긴급대담, 분열에서 통합으로 지금 시작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번 주 금요일로 다가온 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이후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극심한 갈등과 대립을 멈추고 통합으로 나아갈 길을 찾아보려 합니다. 정치, 사회, 각 분야 전문가 네 분을 모셨습니다. 서울대 손봉호 명예교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차진아 교수, 국민의힘 조혜진 전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전 의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먼저 헌법재판소가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4일 오전 11시로 정했습니다. 자, 그간의 전국을 어떻게 보셨는지 우선 손 교수님께 먼저 좀 여쭤볼게요. 예, 우리 역사상 그리고 국제 관계에서 가장 나쁜 시기에 국민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이런 그 계엄령이 선포되어 가지고 지난 3개월 동안 우리가 좀 4개월이군요. 거의 4개월 동안 우리는 엄청난 손실을 경험했습니다. 예. 나라의 체면이 엉망이 돼버렸고 국민들의 그 에너지가 엉뚱한 대로 많이 소진돼 버려서 이런 일은 다시는 없어져야 할 텐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또 우리가 누구의 탓이다, 누구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오늘은 조금 더 발전적인 말씀을 들어볼까 합니다. 자, 이번에는 차 교수님 말씀 좀 들어볼까요? 그동안에 전국을 어떻게 지켜보셨는지요? 헌정사상 대통령에 대한 세 번째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는 비극을 보면서 우리 사회의 이 진영 간의 대립과 갈등이 얼마나 심각하게 뿌리 깊은가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고 네. 그러면서 또한 그 4월 이번 그 금요일에 예정된 그 선고의 결과가 어떻게 나든지 간에 나라가 반으로 쪼개지겠구나. 그리고 어쩌면 유혈 사태가 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그러한 걱정과 우려가 깊이 듭니다. 네, 이어서 우리 조혜진 전 의원님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예, 그 당초 예상보다도 헌법재판소 선고 기일이 좀 늦게 잡혔습니다. 그건 그만큼 이 장외에서도 갈등과 대립이 심했고 그것과 연동돼서 헌법재판소 안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반증하는 거라고 보는데요. 네네. 계엄 사태 초기에는 계엄 자체에 대해서는 정치적 입장을 떠나가지고 다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그 내란죄 논란으로 가고 그 다음에 대통령 파면을 추구하는 이제 탄핵 심판으로 가게 되면서 계엄은 문제가 있지만 그게 내란죄인가 또는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인가 또 그것이 바람직한가 네. 하는 데서 의견이 쫙 갈려가지고 지난 한 3개월 가량
그 심각한 국론 분열 상황이 왔는데 네네. 어쨌든 조금 예상보다 늦었지만 내일 4월 4일로 선고기일이 잡혔으니까 거기서 결론이 나오면 그것으로서 일단은 네네. 그런 모든 혼란과 갈등 대립이 한 매듭 짓고 그다음 이렇게 흐트러진 나라 또 국정을 정리하고 안정시키고 다시 또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출발하는 이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박용진 전 의원님. 네, 저는 12월 3일 날 밤에 국회의원 관두고 나서 처음으로 국회 앞에 갔어요. 저 쫓겨난 직장 가고 싶지 않은 느낌하고 비슷하긴 할 텐데, 그만큼 저로서는 되게 다급하기도 했고 놀라기도 했고 황당해했던 상황이었거든요. 네네. 할 수 있는 거,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건 이 계엄 상황을 막아야 된다 이 생각밖에 없었고요. 근데 그날 밤부터 한 4개월이 이제 지나는 상황인데 저는 뭐 입으로는 어떻게 얘기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은 좀 느긋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그 헌정 질서를 유지하는 힘,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뒷받침하는 그 열정과 역량 이런 걸 믿기 때문이고요. 대통령이 스스로 헌정 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 국회에 또 뭐 언론사에 네. 또는 뭐 선관위에 이렇게 군인을 보내서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거를 저는 이제 시스템에 대한 스스로의 공격이라고 생각하는데 민주주의의 백신이 잘 작동해서 그런 바이러스는 잘 채취시키고 지금 이제 분열의 양상으로 가고 있는 그 과정도 예. 우리 헌법 질서에서는 대통령이 파면되고 나면 60일 이내 또 새로 뽑아야 되니까 그 과정 자체가 갈등을 수습하고 통합해 나가는 과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뭐 금요일에 어떤 결정이 나올지는 일단 지켜봐야 하고요. 네 분의 공통된 의견은 아마 그동안 이렇게 비효율적이고 소모적인 어떤 국론의 분열, 낭비를 이제는 좀 추스리는 지혜를 좀 모아야겠다라는 의견 아닌가 싶습니다. 차 교수님, 그러면 이 시간 이후부터 탄핵 심판 선고와 관련해서 남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보통 이제 평의가 끝나고 나면 예. 그 주심 재판관부터 해서 가장 임명된 순위가 가장 최근에 임명된 재판관부터 결론을 얘기해서 그 결론을 종합해서 최종 결론을 정리하는 평결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평결 절차요. 네. 그런데 이제 그 평결은 일반 사건 같은 경우에는 평이 마지막에 그냥 같이 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지금 대통령 탄핵 사건과 같이 이렇게 정치적 파급 효과가 너무나 크고 또한 또 어떤 보안이 좀 유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이러한 사건들은 선고 당일에 평결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지금 선고 시간이 11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10시쯤 모여서 평결을 하고 그리고 아마 선고를 하는 그러한 과정으로 가지 않을까 예측이 됩니다. 예, 뭐 여러 가지 가능성도 있지만은 지금 일단 차 교수님 설명은 이제 평결 절차를 거쳐서 당일 오전에 한 10시쯤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다음에 11시부터 개시가 될 것 같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쟁점 내용도 간략히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크게 5가지 쟁점으로 정리를 했는데요. 네.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인 하자 및 그 비상계엄 상황이 아닌데 비상계엄을 선포한 실체적인 하자, 그리고 계엄포고령 제1호의 위헌성, 그리고 체포 지시, 즉 정치인이나 법조인 등에 대한 체포 지시, 그리고 국회 장악 의도, 즉 이게 이제 내란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선관위에 대한 그 압수수색 네. 이렇게 5가지로 쟁점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 뭐 저희가 오늘 큰 주제가 이 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런 추측하는 것보다는 통합으로 나가기 위한 이야기를 모아보는 거기 때문에 사실 뭐 지엽적일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도 의견은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은 이번에는 박용진 의원께 먼저 여쭤볼게요. 일단 4일 탄핵 심판 결과 어떻게 예상하는지요? 예, 저는 뭐 국민적 상식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8대 0 예. 파면 인용 결과가 전원을 치르고요. 예, 전원을 치고 나오기를 기대를 하고 네. 또 거기서 그렇게 되어야 헌재에서 그렇게 되어야 이후에 국론을 불현될 국론을 좀 이렇게 수습해 나가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저는 무엇보다도 상상 밖의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많이들 놀래고 또 이걸 법적으로 절차적으로 따져보는 과정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무거운 이런 결정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네, 조혜진 의원님은 어떤 예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정확하게 알긴 좀 어렵습니다. 현재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저희가 들여다볼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다만 이제 진행되고 있는 상황, 정황 이걸 가지고 추론을 하자면은 당초에는 8대0 만장일치 인용이 거의 당연한 것처럼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그래서 2월 말에 8대0 전원일치 인용 선고설까지 나올 정도였는데 벌써 그게 한 달 이상 더 넘어갔거든요. 그렇습니다.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일단 절차적으로 그 국회에서 탄핵 의결할 때 2번에 걸쳐서 했거든요. 한 번 부결됐는데 다시 시도해가지고 일주일 뒤에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일사부재의 원칙에 이렇게 어긋나는 측면이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에 넘어온 이후에 국회 측에서 탄핵 판단 여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내란죄를 빼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그러면은 다시 국회로 보내가지고 각하시켜서 보내서 재의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그 논란이 그때부터 또 생기게 됐고 네네. 그다음에 내란죄의 핵심 증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이제 정언들이 이 번복이 되거나 아니면 반대 증거가 제출이 되고 했는데 그거를 변론을 통해서 잘 정리하고 규명을 하지 않고 평의로 넘겨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평의 과정에서 새삼스럽게 그 사실관계 내란이 맞으냐 안 맞으냐는 논란이 계속 이어졌던 것 같고 네. 내란 행위라고 볼 만한 요소가 있다고 했을 때도 그것이 과연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재판관들 사이에 논란이 많았던 것 같아서 내일 모레 4월 4일 날 발표될 결론이 적어도 그동안에 당연하게 여겨졌던 쪽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인다.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끝까지 지켜봐야 될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12.3 비상계엄과 윤 대통령의 탄핵 정국일 지나오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정치가 완전히 양극단으로 나뉜 면이 있습니다. 손 교수님, 지금 이제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현재 상태, 어떤 상태라고 좀 진단하시겠는지요? 예, 제가 80평생을 살아봤습니다만은 우리 국회가 지금처럼 불신을 당하고 지금처럼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의 교양 수준이 낮고 또 국민과 동떨어져 행동하는 정치인들은 처음 봤어요. 예. 이렇게 그 불신을 받는 정치인들이 계속 이렇게 정치를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가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장 존경을 받지 못하고 가장 신임을 받지 못하는 그런 기관이 됐는지를 모르겠어요. 모든 여론조사에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기관이 국회로 지금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입법부인데도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뿐 아니라 교육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우리 국회가 우리 청소년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얼마나 나쁜 교양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그게 제일 걱정이 돼요. 이분들은 엄청나게 많이 언론에 노출이 되는데 우리 젊은이들이 그걸 보면은 우리 저렇게 행동해도 되나?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교양 수준도 아주 낮아요. 평소에는 아주 점잖고 괜찮은 사람들이 국회에만 들어가면은 망나니가 된다. 이런 소리가 좀 돌아다닐 정도가 되었습니다. 역사상 지금 국회가 가장 나쁘다, 저질이다. 그렇게 좀 진단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손봉호 명예교수님은 그 철학자이자 또 윤리학자이시기도 하시고 나눔 국민운동도 대표도 역임하셨습니다. 자, 박용진 의원님 이런 말씀 들으시면서 좀 뜨끔하셨겠습니다. 사실 21대 때 당내에서나 당 안팎에서 바른 목소리도 많이 하셨었거든요. 상황이 이렇게까지 왔네요. 손봉호 교수님 질타를 옆에서 듣고 있지 않으니까 뭐 몸둘 바를 모르겠고요. 또 지금 제 국회의원 아닌 게 다행이다 이런 생각도 들 정도긴 한데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요 얘기는 아마 여러 차례 반복해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적어도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세 가지 용기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첫 번째는 보장된 자기의 권리,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그거 절제할 줄 알아야 되는, 절제하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봐요. 두 번째로는 아무리 미운 사람, 꼴보기 싫은 사람이 상대의 파트너가 되더라도 손 내밀 줄 아는 용기, 악수할 줄 아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세 번째로는 자기 지지층이 요청하고 요구하는 일이어도 노라고 아닙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용기가 전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세 가지 용기를 가진 지도자가 있을 때, 이 세 가지 용기를 가진 국회의원들이 있을 때 적어도 그 정치가, 국회가 국민에게 부담되고 보기 싫은 존재가 되는 일은 없을 거고요. 아마 예. 사회 통합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그걸 잘 지켰느냐 그랬을 때는 뭐 저도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으니까요. 네. 앞으로 저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오늘의 대한민국 정치에서는 뭐 자기 권한 절제의 용기 이거 상실됐죠. 대통령은 계속해서 거부권 그리고 국회는 계속해서 자기 권한이니까 탄핵을 하다가 결국은 대통령이 계엄도 내 권한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계엄을 해서 지금 이 지경까지 이제 오게 된 거고요. 상대가 뭐 원내대표끼리도 고성 오고 가고 이러면서 협상의 파트너들끼리도 좀 저렇게 안 되니까 그냥 평의원들뿐만 아니라 그 적극적인 지지층들 간에도 상당히 적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적어도 정치하는 분들만큼은 서로에게 손 내밀고 악수해서 국민들 앞에서 예. 야 앞에서는 싸우고 뒤에서는 같이 손잡고 웃어 이런 얘기를 듣더라도 그게 정치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랬으면 좋겠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지지층이 요구하고 광장의 목소리와 분노가 아무리 크더라도 거기에서 적어도 선을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절제와 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용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그게 보이질 않네요. 조혜진 의원님께서도 막중한 책임감 느끼시겠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도 역임하셨었잖아요. 예. 지금의 정치 상황 이렇게 왔습니다. 예. 손봉호 교수님 지적에 특별히 제가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정치의 문제를 한마디로만 이야기한다면은 국가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아 가지고 네. 국민을 대신해서 의사결정하고 경영하는 이 국회, 정당, 정치권 그 속에 있는 국회의원과 정치인들은 대한민국 5천만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거기에 선발되어 와 있어야 되거든요. 손봉호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인격적 소양뿐만 아니고 리더십이나 예. 비전이나 또는 소통 능력이나 또 국가에 대한 애국심, 헌신성, 책임감 또 문제가 있을 때 그걸 풀어낼 줄 아는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역량, 어떤 교양 수준까지 겸비하면 더 좋겠죠. 종합적으로 네. 국민 5천만의 대표가 될 만한 5천만 중에서 300명 뽑은 거잖아요. 네네. 그 1등에서 300등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그 지도 그룹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송 교수님 말씀은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 그건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네네. 그다음에는 정치를 아는 사람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정치라는 게 딴 게 아니고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상대방 말에 귀를 기울이고 서로 입장이나 의견이 틀리고 정책이 틀리면 또 그걸 대화를 통해서 조율하고 조정하고 또 절충하고 타협해가지고 합의를 이끌어내고 네네. 그걸 통해서 문제를 하나씩 또 해결해 나가고 풀어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정치적 소양이 없는 사람들이 여야 할 것 없이 거의 다 정치권에 지금 들어와 있다. 정치적으로 훈련되지 않는 사람들. 예. 뭐 그 최고 지도자부터 그 국회의원들까지 그런 것들이 문제인데 그래서 정치라는 것이 이게 공공선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는 이거는 사익 집단이 되어버리고 개인 이익을 추구하는 그 권력 의지를 추구하는 그런 집단이 되어버리고 그런 그 정파성 또는 그 사적 이익 집단화된 것이 네네. 국회 안에서만 머물지 않고 행정부, 사법부 모든 기관에 다 손을 뻗쳐버리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기관들도 이렇게 정치화돼 버리니까 그 기관들도 오염시켜버리고 예. 다 정파화 만들어버리고 거기다 나중에 이제 국민들까지 정치인들의 그런 권력 싸움에 동원을 시켜가지고 네네. 진영으로 쫙 나눠가지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 핵심은 국민을 대표해서 대신해서 국정을 담당할 정치인들을 뽑는 이 공천 과정과 선출 과정이 정상화돼서 정말 대표성이 있는 사람
이 대표할 만한 사람들, 예. 맡길 만한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일을 하도록 해야 된다. 네네. 그걸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민의의 목소리는 사라졌고 그들의 목소리만 남아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차진아 교수님, 그 12.3 비상계엄부터 지금까지 쭉 대한민국 정치 이렇게나 분열됐나 싶었던 어떤 순간, 단적으로 느낀 순간이 있으다면 언제이실까요? 저는 그 서부지법 그 난입 사태를 보면서 네. 너무나 충격을 받았는데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어떤 일반 시민들이 어떤 법원의 어떤 재판 결과에 대해서 뭐 억울함이 있거나 동의하지 못하거나 이런 문제가 있었어도 직접적으로 어떤 법원에 일반 그냥 평범한 시민들이 법원에 그렇게 조직적으로 난입해가지고 네. 어떤 기물을 파손하고 심지어 그 영장 발부한 법관을 찾아서 어떤 위해를 가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폭력적인 행위를 하는 행동에 나서는 그런 사태는 없었거든요. 뭐 집으로 찾아간다거나. 예, 적어도 어떤 뭐 일부 이제 옛날에 뭐 일부 이른바 뭐 운동권 학생들이 일부 그런 행위를 한 적은 있었어도 항의 차원에서, 그러나 평범한 시민들이 그렇게까지 하는 것에는 이건 정말 정상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뒤에는 어떤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정치인들이 대화와 타협, 조정 이 기술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극단적인 대립과 갈등으로 엮어가면서 그 나머지 반쪽 국민들만 자기 편으로 만들면은 언제든지 안정적으로 집권할 수 있으니까. 네네. 그렇게 하면서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를 계속 법원으로 혹은 헌법재판소로 끌고 가고, 또한 자신들의 잘못해가지고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게 되면 그러한 수사기관이나 재판기관을 공격하면서 그러한 재판에 불복하는 것을 일상화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그 양당 정치의 극단화된 진영 논리의 대립과 갈등이 이게 뭐 단적으로 표출된 것이 네. 서부지법 사태가 아닌가. 예.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요.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는 제가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에서의 결정이 4대4로 재판관 4명이 이렇게 딱 갈라지는 갈렸죠. 것을 보면서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충격받았습니다. 그래서 8대0으로 다 기각 결정이 날 것으로 법조계에서는 일반적으로 관측을 했었는데 이것이 마치 헌법재판소가 국회 축소판인가 아하, 네. 하는 그런 어떤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예. 일단 송 교수님, 그 차진아 교수께서는 이제 법치라는 것의 어떤 근간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이렇게까지 우리 정치 상황 또 대한민국 정치가 이렇게 분열됐구나 단적으로 느끼셨다는데, 손 교수님은 어떤 상황을 보시면서 단적인 그런 느낌을 받으셨어요? 예, 뭐 거의 사사건건 그 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만은 바로 어제 그저께 그 야당 대표 원내 총무가 대통령이라는 말을 빼고 이름만 윤석열 뭐 이렇게 불러요. 네. 그러니까 여당 그 원내 총무는 그러면 나도 이명재 그렇게 이재명, 부를까? 네. 대표란 말 뺄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게 뭐 공석사항도 아니고 그 이제 사적인 말은 뭐 몇 사람만 모이는 그런 모임인데 그게 어떻게 방송이 됩니다. 그걸 보고 저는 거의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도 우리가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야 되는데. 서로를 존중한다는 예, 거예요. 그게 무슨 뭐 그 말을 그 대통령이란 말 혹은 대표란 말 하나 붙인다고 해가지고 손해 나는 것도 아니고 뭐 그거 문제가 없는데 감정적으로 모든 것을 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게 단순히 뭐 그 이견 차이 정도가 아니고 이해관계 차이 정도가 아니고 아직 감정처럼 그런 그 대립이 형성됐구나 하는 걸 느끼고 네. 정말 참 그걸 우리 청소년들이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네, 박용진 의원님, 지금 사실 이번에 일련의 어떤 그 비상계엄 선포부터 대통령 탄핵 소추 이런 일련의 것들로만 한국 정치가 이렇게 되진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그렇다면 분열과 극단적인 어떤 남탓의 정치 문화가 사회 속에서 어느 순간에는 좀 그래도 적절히 바로 잡혀왔다면 이렇게 됐을까 하는 자성도 있어요. 그런 시점, 어느 시점을 꼽으시겠어요? 글쎄요, 뭐 오늘 한 순간부터 그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네. 어떻게 보면 이 지금의 대통령 중심제에 87년 헌법으로
5년 단임제 대통령을 뽑으면서부터. 근데 그 대통령은 51%를 넘어야만 당선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30몇 %를 받아도 그냥 당선되는 대통령이었단 말이에요. 네네. 단순 다수표제로 대통령이 돼도 나머지 100%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고 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42%로 당선됐는데 100%의 권력을 행사했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 0.7% 차이로 겨우 당선됐는데 100% 자기 권한을 다 행사하면서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시스템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개헌 얘기를 하는 이유도 이 일정한 한계 임계점에 지금 도달을 했다. 중학생 때 맞춘 옷이 지금 대학교 다니는데도 이 옷을 걸쳐 입고 다니려니까 안 맞죠. 그러니까 옷이 찢어지고 소리가 나고 불편함을 갖게 될 텐데 네네. 이런 시스템에 대한 문제는 첫 번째고요. 전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상대 의견이 다른 진영, 여당이면 야당, 야당이면 또 여당,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가 아예 사라진 것이 문제라고 봐요. 그 대통령이 야당이 사사건건 트집 잡고 자꾸 저렇게 그 방해하고 그래서 국정을 방해하고 그래서 이 계엄령을 선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헌정사 70년의 불문헌법과 같은 규칙이 뭐예요? 대화하라 아닙니까? 예. 야당과 대화하라 아니에요. 심지어는 군부 독재 시절에도 야당과는 대화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이제 그런 걸 사라지고 아예 계엄령을 선포해서 야당의 버르장머리를 잡으려고 했다. 그러면 이제 그건 이제 사실 끝을 봐버린 거거든요. 네. 문희상 전 의장이 민주당의 그 비대위원장을 할 때 제가 국회의원이 아닌 네. 배지 없는 대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 선거를 치고 아주 어려웠을 때 저를 대변인으로 임명을 하면서 예. 문희상 그 당시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용진 대변인 이것저것 훌륭하게 잘하니까 내가 믿어. 다른 건 나한테 아무것도 의논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이것만 약속해주라. 뭡니까? 여당 대표, 그 당시 황우려 대표인데 여당 대표를 혹시 비판해야 될 일이 생기면 나한테 먼저 의논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통령은 절대 야당 대변인이 욕하지 마세요. 네. 그거는 내 몫이에요. 그 얘기셨어요. 네네. 다른 지침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상대의 대통령, 상대 당 대표를 존중하라는 얘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변인이지만 그 비판하고 이러는 데 있어서 상당히 절제하고 조심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그 대표가 준 지침이니까 지켜야 됐죠. 지금 저는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양당의 지금 대변인이 뭐 엄청 많은데 알겠습니다. 서로를 좀 존중하고 그런 면에서 조금씩 자제할 필요도 있다 생각을 해요. 뭐 매일같이 국민의힘, 민주당 번갈아 가면서 계속해서 논평이 나옵니다. 서로의 것을 들추고 비판하는 조혜진 의원님. 예. 지금 이런 어떻게 보면 아슬아슬한 정치 분열 분위기가 예. 직접적인 정치 테러로 이뤄진 경우도 많았단 말이죠. 예.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의 부산에서 흉기 피습이랄지 예. 국민의힘의 배현진 의원의 어떤 피습이랄지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그때만 해도 각 당에서 이런 건 정말 있어서 안 된다는 목소리가 모아졌는데 근데 이번에 민주당의 백혜련 의원이 달걀을 맞았을 때는 좀 분위기가 달랐단 말이죠. 예. 왜 이런 건가요? 지금까지 말씀 쭉 있었던 그런 정치의 양극화 또는 대분열이 이제 그런 현상을 낳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탄핵 정국에서도 여야가 말하는 걸 보면은 똑같은 용어를 쓰는데 이 개념이 완전히 반대입니다. 나라라는 말을 쓰는데 그 나라가 이쪽 나라가 다르고 저쪽 나라가 다르고 국민이 우리를 지지한다고 그러는데 이쪽이 말하는 국민이 다르고 저쪽이 말하는 국민이 다르고 어떤 이쪽에서는 이렇게 가면 나라 망한다고 그러는데 네. 이쪽에서는 그렇게 가야 나라가 잘 된다고 그러고 또 이쪽에서 말하는 똑같이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는 이쪽에서는 탄핵이 인용돼야 된다고 그러고 예. 이쪽은 기가 각하돼야 된다고 그러고 자유의 개념도 틀려요. 그러니까 하나의 나라고 5천만 국민이고 하나의 정치권인데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가치, 국가가 뭐냐, 국민이 뭐냐, 민주주의가 뭐냐, 자유가 뭐냐, 뭐가 국가 발전이냐에 대해서 똑같은 용어를 쓰고 전혀 다른 개념, 그러네요. 다른 언어를 쓰는 국가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두 나라 현상인 겁니다, 결국은. 예. 그래서 이렇게까지 오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그동안에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도 이 성자 독식
구조 때문에 그러니까 1%만 더 얻어도 전체를 얻기 때문에 51%만 얻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국가가 건강하려면은 하나의 개념을, 하나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민 그룹이 60%, 70%는 돼야 되거든요. 나머지 20, 30%는 딴 생각해도 됩니다. 다른 용어를 써도 다른 말을 해도 돼요. 근데 60, 70%는 같은 가치관을 공유를 해야 되는데 그걸 이끌어가는 정치인들이 51%만 하면 돼. 어차피 51%라도 권력은 100이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자기 50%, 그 절반만 오로지 붙잡고 공고화하고 그 안에서 자기 정치인들이 기득권을 그냥 안전하게 누리는 그걸 한 1, 20년 동안 계속 해와 버리니까 예.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건데. 절반만 나의 국민이라는 식의 어떤 예. 이런 대통령제의 과정들도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송 교수님 이 통계를 한번 좀 잘 봐주세요. 정치권 분열이 심각한 만큼 사회적 분열도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통계청이 발표한 2024 한국의 사회 지표를 보면요. 우리 사회에서 보수와 진보 간 사회 갈등을 심각하게 느낀다라는 응답이 77.5%로 이 조사 대상 중에 가장 높았습니다. 그런데 송 교수님, 이 조사가요 시점이 지난해 8, 9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어떤 비상계엄 이후의 상황은 반영이 안 된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77.5%. 지금 시점에서는 훨씬 더 심각해졌을까 싶기도 하고요. 현재 상황은 어떠리라고 보시는지요? 예, 전반적으로 이념이 훨씬 더 중요하게 되어버렸습니다. 네. 예, 과거에는 사람들이 상당할 정도로 종교적이었어요. 그럼 뭐 특정한 종교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초월적인 가치를 인정하고 그렇게 했는데 세속화됨으로 말미암아 기성 종교도 이념적으로 이념이 돼버리고 이념이 종교화 돼버렸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조차도 상당수가 이제는 초월적인 뭐 내세 이런 것보다는 현세 여기에 더 관심을 훨씬 많이 쓰는 이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SNS가 발달이 돼가지고 과거에는 방송, 신문 인정받은 그런 매체들이 어느 정도 통일을 의견 통일을 그 보장해 줬는데 이제는 제 마음대로 네. 떠들게 됐어요. 거기다가 소위 그 가짜 뉴스들이 유튜브를 중심으로 한 가짜 뉴스들이 범람을 해가지고 이제는 모든 사람이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 확정 편향이라는 것이까지 생겨가지고 네. 이제는 모두가 다 아주 거룩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저는 우리 정치계가 이걸 이용한다고 생각해요. 자기 편을 만들려면은 그 이념을 이용해가지고 이 서로 좀 도와가면서 상호 간에 그 확정 편향이 생겼다. 이게 참 큰 문제고 그다음에는 죄송합니다만은 정치인들이 아까 우리 박 의원께서 잘 말씀하셨습니다만 절제를 어느 정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다 권력욕이 있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 권력을 추구하죠. 그러나 그건 아주 정상적인 방법으로 진사적인 방법으로 법적인 방법으로 합법적인 방법으로 권력을 추구해야 될 텐데 요런 모든 이상한 수단을 이용해 가지고라도 내가 좀 권력을 추구하고 우리 당이 이겨야 되겠다. 더군다나 우리는 좀 여소야대가 되어 놓으니까요. 대통령의 권한은 너무 큰데 겨우 몇 퍼센트 차이로 대통령이 돼버리고 또 그 야당은 훨씬 더 많은 의석수를 갖고 있는데 대통령 권한 행사 못하고 이런 것들이 모두 복합적으로 작용해가지고 좀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념의 종교화, 배척하는 현상들, 확증 편향까지 말씀하셨고요. 차 교수님 의견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 다르다는 것은 오히려 자유의 실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를 자유. 그리고 이것이 곧 어떤 서로 다른 이해관계, 서로 정의관념이 다르고 각자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각자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다르고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네. 이것을 굳이 우리가 통일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민주주의는 아닙니다. 다른 생각들, 옳다고 생각하는 게 다르다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데 문제는 내가 옳은 것은 상대적으로만 옳고 상대방도 말도 일리가 있을 수 있다.
나도 내가 옳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게 진리는 아닐 수 있고 네네.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에서 출발해야 하는데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옳고 종교의 절대 신을 믿는 것처럼 옳고 상대방의 말은 무조건 틀렸다. 그야말로 그냥 다른 것일 뿐인데 예, 예. 틀렸다고 해버리니까. 예, 틀린 것이고 예. 그러면은 내 말이 진리면 상대방 말은 틀린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대화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협과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진리를 배신하는 게 되는 것이니까 이러한 문화가 자리 잡고 있고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진리를 발견한다는 것은요, 지금처럼 이렇게 상대주의에 기초한 이런 민주주의 하에서는 서로 다른 생각들, 서로 다르게 생각하는 정의들을 서로 표출하고요. 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상대적으로 옳다는 것을 인정하는 가운데 이 다양한 이해관계, 다양한 정의감들 서로 짜맞추면서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타협하고 조정하는 가운데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것, 즉 타협과 조정이라고 하는 것이 곧 민주주의이고 이것이 곧 자유의 실현이다. 예. 이런 것을 인정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민주주의도 있고 법치주의도 있고 그 가운데 인권이라는 것도 있다. 이런 것을 예. 우리가 국민들에게도 좀 이렇게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정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네네.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가 그런 싶습니다. 예. 이런 조사가 있습니다. 이 조사도 역시 윤 대통령 탄핵 계엄 국면 전 조사이긴 한데요.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과는 연애나 결혼할 의향이 없는 사람이 58.2%로 응답자의 절반이 넘었습니다. 나랑 정치 성향이 다르면 만나서도 안 된다라는 거죠. 또 정치 성향이 다른 이들과 술자리를 같이 할 의향이 없는 응답자도 33.02%. 3명 중 1명은 정치 성향이 다르면 저녁 식사도 못해요. 이게 이제 정치적 성향 차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말씀하신 것처럼 혐오하고 소통 자체를 그냥 닫아버리는 사회적 분위기. 이걸 좀 변화시키는 노력이 박용진 의원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 예, 송 교수님 말씀하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이 윤리학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존중해야 될 것을 황금률이라고 그럽니다. 황금률이요. 예, 그건 뭐 아주 쉽습니다. 네. 역지사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 보는 것. 이것이 그 윤리의 핵심이고 교양의 표준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만 옳고 다른 사람의 생각은 틀렸다는 것은 그 사람 입장에 서볼 만한 아량이 없고 그만한 지능 지수가 없다는 겁니다. 콜베르그라는 교육심리학자는 이 도덕적 지성이 상당히 높아야 역지사지할 수 있다. 저는 우리 정치인들이나 국민들도 이제는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네. 다른 사람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내 의견을 존중하는 것처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자기의 이제 의견을 유지할 권리가 있다. 그걸 인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네. 그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다른 사람은 전혀 무시해 버리면 그건 독재죠. 그건 민주주의 시민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네네. 그런 모습을 우리 정치인들이 먼저 보이고 그리고 우리 사회 지도자들이 이걸 보여야 되는데 우리 교육이요. 역지사지 이런 건 가르치지 않고 경쟁만 가르칩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나의 적이다. 딛고 올라서라. 예.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 위치에 서볼 만한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그런 훈련을 전혀 받지를 못했어요. 네. 그리고 적어도 우리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은 좀 적어도 역지사지할 수 있는 정도의 도덕적 지능은 가져야죠. 예. 나는 그게 가장 중요하고 알겠습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뭐 헌법도 바꾸고 뭐 여러 가지 제도도 바꿔야 된다고 네네. 생각합니다. 이 내용 겸해서 좀 여쭤볼게요. 단지 이렇게 이념적인 갈등에 머무르지 않고요. 세대, 성별, 계층, 지역, 종교에 걸쳐서 나와 다르면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번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런 양상이 아까 잠깐 언급도 하셨습니다마는 수사기관, 사법기관까지도 부정하는 것. 박 의원님, 이거 좀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심각하죠. 예. 원래 사회라고 하는 건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고요. 네. 세 사람만 같이 있어도 그 중에 한 명의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 사회이니까요. 근데 그 참 현명한 인간이 사회를 이렇게 좀 형성해 가면서 그것도 그냥 100명, 200명 수준이 아니라 이제 1000만 명, 1억 이렇게 유지해 가면서 그 사회의 통합력들을 높여나가는 방법으로 정치, 민주주의,
그리고 통합의 다양한 기제들, 균형 감각을 갖는 거 이런 것들을 기제들을 만들어내고 시스템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만든 과거의 현인들도 큰 역할을 했지만 이걸 유지하기 위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많은 노력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예. 않으면 깨지는 거죠. 같이 결혼하기도 싫고 만나기도 싫고 술잔을 나누기도 싫으면 이제 그 사회는 깨지는 거고 깨지게 되면 당연히 뭐 외적의 침입, 외부에서의 위기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그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런 폭망의 길을 가지 않기 위해서 서로 양보하고 존중하라는 얘기, 아까 교수님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용기도 똑같은 얘기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 지혜를 이미 깨닫고 있어요. 시소 게임 아시잖아요. 예. 내가 몸무게가 더 나가, 그리고 내가 힘이 더 세. 그래서 내가 콱 눌러. 그러면 결과는 상대만 이렇게 떠요. 내가 힘이 있으니까 탄핵했어. 그러니까 상대만 떠요. 내가 힘이 있으니까 거부권을 해. 그럼 야당이 더 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정치라고 하는 건 시소 게임이구나. 대화하고 타협하고 양보하고 절제해야 나도 재미있고 공동체가 더 이익이 생기는구나라고 하는 걸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 조혜준 의원님, 이렇게 네. 좀 사법기관, 수사기관까지 부정하는 이런 모습들,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뭐 부정적인 비용까지도 손실이 좀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은 생명이 공정성, 중립성이잖아요. 예. 그리고 그 기관들은 어떻게 보면은 정치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 권력이 그런 기관까지도 다 장악하려고 하면서 그 기관도 다 정파화시켜 버려가지고 수사 사법이라는 것이 그걸 통해서 사회적인 문제나 갈등을 해결을 해내는 기관인데 네. 해결을 못 해내고 어떤 결론을 내놔도 절반은 인정하고 절반은 안 인정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해결할 기능을 이제 잃어버린 거죠. 네. 그 점은 수사사법기관들을 정파화하고 오염시킨 정치가 먼저 책임이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지켜내지 못하고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오염으로부터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내지 못하고 거기에 오염당하거나 또는 거기에 함께 부합한 수사사법기관들도 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신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이제 고민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리고 신뢰를 잃어버리면 존재의 가치가 없는 것이거든요. 존립 네네. 기반도 없고. 예. 그 다음에는 정치가 좀 전에 쭉 말씀 있었지만은 국민을 오염시켜 버리는 거죠. 사실은 아까 앞부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대통령이 또는 국회의원이 어떤 사람들이냐가 중요한 것이 나라의 지도자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국민을 향해서 이렇게 뿜어내는 에너지가 네. 밝고 또 겸손하고 평화롭고 화목한 에너지를 뿜어내면 국민들이 다 이게 또 그 바이러스하고 똑같아서 쫙 퍼집니다. 실제 봐도 그렇고 TV를 통해서 봐도 그것이 그대로 옵니다. 그 국민들의 마음에. 거꾸로 그 지도자들이 독하고 살기등등하고 공격적이고 그렇게 하면은 국민들 정서에 바로 그게 침투해 돼 버려요. 예. 거기다가 또 정치적으로 딱 성제 독식 구도에 안주하기 위해서 자기 편만 딱 모아놓고 가두리 양식장처럼 모아놓고 계속 확정 편향을 심어주고 네. 당신들 나만 절대적으로 지지해주면 당신들의 정치적 이익은 내가 다 보장해주니까 저쪽하고 대항해서 똘똘 뭉쳐 이렇게 해가지고 국민을 쪼가리내고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그런 식으로 정서적으로 오염이 되죠. 정치인들이 격하게 싸우고 서로 독한 말 주고받고 하니까 국민들 마음속에도 이게 독성이 쌓이는 거예요. 편안하고 평화롭고 정치를 할 때 평화롭고 온화하고 네네. 마음이 편한 게 아니라 국민들도 스트레스 받고 긴장돼 있고 날이 서 있고 네. 그래서 정치적인 그런 날선 있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서로 이렇게 콕콕 찌르게 돼 있는 거죠. 네네. 그런 측면에서 지도자들이 중요하고 정치인들을 어떤 사람들을 뽑는가가 중요하고 예. 그다음에 승자 독식 구조를 네. 어떻게든 깨뜨려야 된다. 헌법을 개정하든 선거법을 개정하든 해서 국민들을 반으로 쪼개서 딱 가두리 양식처럼 모아놓고 거기다가 확정 편향 심어주고 그 표만 계속 이게 속된 말로 울고 먹으면서 자기들의 공공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의 개인적인 정치인들 개개인의 사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이거를 갖다가 타파하지 않으면은 예.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 저희도 오늘 이 긴급 대담을 준비하면서요. 어떻게 보면은 참 당연하고 이성적일 수밖에 없는 주제를 가지고 다루는 거 아닌가 하는 고민도 있었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긴급 대담을 나누게 됐습니다. 자, 손보 교수님께 좀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 탄핵 국면에서 분열된 대한민국이 다시 통합으로 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회적인 노력은 아까 교육도 말씀하셨지만은 뭘 좀 강조해야 될지 제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국민들 전체적으로 조금 역지사지하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보는 그 다른 특별히 고통당하는 사람의 고통이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좀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소양을 키워야 돼요. 예. 이게 윤리의 기본이고 공동생활에서 기본적인 필수입니다. 역지사지의 그리고 가치. 그걸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좀 모범을 보여야 돼요. 네네. 그래서 아까 우리 조 의원도 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국회에서 말할 때도 너무 감치지 말고 조금 목소리 좀 낮추고 표현도 조금 교양 있게 사람들이 들을 때 그거 참 말이 된다. 그건 논리적으로 설득을 시켜야지. 네. 과음을 치고 독한 말하고 그건 수치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국민들에게 아주 나쁜 교육을 시킨다 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네, 네. 우리 국민들도요. 모두 지금 다 독재자가 돼 있잖아요. 뭐 자기만 옳고 다른 사람은 뭐 다 엉터리다. 이 따위 이 독재자적 사고 방식을 빨리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된다. 네. 아니, 다른 사람은 나와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사람도 자기 의견을 존중받고 싶어 한다. 예, 예. 그래야 나도 존중을 받지. 그렇게 서로 좀 미워하면은 다른 사람만 미워하고 알겠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 무시하면 다른 사람 무시받죠. 네, 네. 결과적으로 모두가 손해만 봅니다. 맞습니다. 그런 바보 같은 짓을 예. 안 해야죠. 차 교수님도 이제 법학자로서 사회적 노력 이런 부분에 대한 주문이 좀 필요하다 제언을 듣겠습니다. 그 로자 룩셈부르크라는 사람이 그 자유의 본질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한 바가 있냐면 예. 자유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생각하는 소수의 자유다. 그러니까 뭐 99%의 사람이 A라고 생각할 때 1%의 사람이 B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이 99%의 다수로부터 억압받는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닌 것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다르게 생각할 자유. 이것이 보장되는가. 그리고 이 다르다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니고 나와 관점이 다른 것이고 그것도 나름의 일리가 있을 수 있다. 그 점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출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87년 그 6월 항쟁을 통해서 어떤 민주주의를 쟁취했지만 그것은 투쟁의 민주주의이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민주주의를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성숙시키고 실현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이런 예. 과도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 말씀의 그 예. 핵심은 또 그런 것 같아요. 국민들께서도 이 다름의 가치, 네. 작은 목소리도 좀 수용할 수 예, 있는 그렇습니다. 분위기. 그래서 내가 찬성하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헌법재판소에서 금요일에 어떤 결정을 낼지 모르겠지만 내가 기대하는 그런 결론이 안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네.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고 그 다른 것이 나름의 일리가 있을 수 있다. 비록 나는 찬성하지 않지만 물론 그 판례에 대해서 어떤 학계에서 이렇게 치밀하게 분석하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네. 그것은 건전한 비판은 언제나 허용되고 또한 장려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건전한 비판과 맹목적인 어떤 거부와 공격은 다른 것입니다. 네. 그래서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든 간에 다른 것을 인정하고 그 차이가 나쁘지 않다는 것, 오히려 민주주의 발전의 어떤 걸음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네네. 승복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곧 우리가 앞으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계기가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 큰 주제를 두고 말씀 나누니까 시간이 좀 여의치가 않네요. 그 조 의원님과 박 의원님 두 분께 공의 좀 여쭤보고 각각 한 30초 내지 1분씩 좀 마무리 발언 좀 요청드릴게요. 조 의원님, 정치권은 그렇다면 무엇을 노력해야 될까라는 메시지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국가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예. 국가적으로 또는 범사회적으로 정치 교육을 해야 됩니다. 정치 교육이. 예, 지금 정치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 정치권에 들어가서 정치한다고 하니까 정치는 실종돼 버렸거든요. 그럼 정치는 뭐냐? 아까 그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역지사지 훈련이거든요. 어린아이 때부터 네.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귀 기울이고 생각이 틀리면 서로 이렇게 조정하고 절충할 줄 아는 그런 훈련, 토론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훈련을
어릴 때부터 시켜서 정치가 국회에서만 정치가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기관 단체에서 다 정치가 있는데 거기서도 멀쩡하게 일 잘하다가도 정치 과정에 들어가면은 이게 깨져버리거든요. 이게 정치 훈련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역지사지 훈련이 안 돼서 네. 그거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4월 4일 날 발표될 선고될 결과를 놓고 보면 우리 정당들이 정치 이해관계 때문에 지금까지는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를 내기 위해서 무리한 일을 많이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을 필요 이상으로 분열시키고 갈등시켰는데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측면에서라도 이 선고가 나면은 그 뒤에 하나로 이제 국정도 빨리 이제 정상화되고 정치적으로 국민적으로 통합이 되도록 하는 데 있어서는 분열시킨 만큼 정치권이 더 알겠습니다. 책임지고 자, 그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 의원님. 저는 사실은 이 바깥에 우리 스튜디오 바깥에 나가면 거의 뭐 정치권 아사리판, 거의 뭐 난장판 이렇게 해도 틀리지 않는데 네, 네. 여기서 너무 우리가 고담준론 얘기만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러나 저 스스로가 지금 여기서 다른 분들 말씀을 들으면서 위로를 받네요. 특히나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1%의 다른 생각이 있더라도 그 다른 것이 그걸 인정하는 게 민주주의라고 하는 말씀 맞다고 보고요. 네. 정치권에서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고 남의 말을 끝까지 들으려고 그러고 마지막 발언권은 상대에게 주려고 하는 그런 배려를 가질 수 있도록 저도 알겠습니다. 민주당 안에서 더 노력하고 네. 정치권 안에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이번 주 금요일 어떤 선고가 나든 우리가 수용을 하고 갈등을 중단해서 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사기획창 긴급대담 분열에서 통합으로 지금까지 서울대 손봉호 명예교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차진아 교수, 국민의힘 조혜진 전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전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